지난번 시간에 시냅스 정보 전달 과정에서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그 다음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종료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림, 이거는 이제 아시티콜린 에스트라지에서 그 아시티콜린이 분해되는 과정.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시냅스 세포에 있던 것들이 이제 세포 외 유출로 나와서 아시티콜린 수용체 작동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계속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나가게 되겠고, 그중에 콜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과 함께 공동 수송을 통해서 다시 촉산 말등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재순환된다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256페이지 맨 아래 4-5 보면은 강한 자극일수록 많은 양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시킨다. 즉 자극의 강도에 따라서 그 강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건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의 양에 의존적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21 그림을 봐주기 바랍니다. 259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258페이지 오른 왼쪽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자, A와 B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약한 자극은 신경전달 물질을 거의 많이 방출시키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강한 자극은 좀 더 많은 활동 전이를 생성하게 되겠고, 즉 활동 전이의 생성 빈도에 따라 가지고 신경전달 물질이 더 많이 방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 신경 정보 전달의 통합으로 갑니다. 뉴런 간의 의사소통이 항상 1대1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런과 뉴런은 일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사이 계속 다른 종류의 뉴런이 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의 시냅스 전 뉴런이 가지를 이루고 그것의 곁가지들이 또 여러 개의 표적 뉴런의 또 시냅스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발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A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하나의 시냅스 전 뉴런이 다수의 시냅스 뉴런으로 이렇게 가지를 얻어서 영향을 주는 이런 것을 확산돼 나가는 발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면에 만일 더 많은 시냅스 전 뉴런이 그것보다도 더 적은 수로 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한쪽으로 모인다 그래서 수렴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 중추신경계에서는 이러한 발산과 수렴의 조합은 한 개의 시냅스 후 뉴런 세포가 만 개의 시냅스 전 세포들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또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C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추신경계에 있는 프로키네스음료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고, D의 그림은 이 프로키네스음료의 전자힘미경적 모습을 이제 광학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259페이지에 보면은 그 용어 하나를 정리하고 갑니다.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9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은 시냅스의 활성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시냅스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뭔가 좀 변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죠. 플라스틱한 느낌. 네, 그렇게 정의를 일단은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장기 강화와 연관된 분야에서 다시 언급이 될 겁니다. 자, 5-1로 갑니다. 259페이지요. 신경전달 물질과 그것의 수용체 간의 결합은 시냅스 후 세포의 연속적인 반응을 당연히 유도를 하겠죠. G단백 질량계를 수용체에 결합하여서 2차 전령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신경전달 물질들은 느린 시냅스 후 반응을 유도할 것이다. 자, 느린 말은 제목이 뭐예요?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G단백질은 2차 신경 신호행도를 통해야 되니까 속도 면에서 조금 느리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 2차 전령들은 세포막의 세포질 쪽으로부터 작용하여서 이온 채널을 또 열거나 닫거나 하기도 하고, 이런 이온의 흐름의 변화로부터 유도되는, 결국 이제 이온 변화니까 막 전이 변화가 되겠고요. 이것은 직접 이온 채널을 열거나 닫기보다는 2차 전령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느린 시냅스 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중간 텔레그래프 생략하고요. 맨 마지막 텔레그래프 제 위에 볼까요? 빠른 시냅스 반응은 항상 이온 채널을 열게 하는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아무래도 이온 채널은 전기질 전달이니까 곧바로 신호가 전달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빠른 시냅스 전이, 자, 정의하면은 빠른 시냅스 전이는 뭐예요? 항상 이온 채널을 작동하는 거. 그에 비해서 느린 것은 C 단백질과 같은 2차 전연계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시냅스 세포에서의 빠르고 느린 반응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 위에부터 봅니다. 좀 더 정의를 내렸듯이 빠른 거는 뭐예요? 이온 채널을, 좀 느린 거는 G 단백질 4개 연결 수용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튼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왔어요. 신경 분비 물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왼쪽부터 볼까요? 신경 전달 물질은 직접적으로 빠르고 짧게 지속되는 시냅스 전위를 형성합니다. 결국 이제 이온 채널의 오픈, 클로즈에 따라서 이온, 이럴 경우 자극이 오게 되면은 K의 유입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탈분극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흥분을 유도하기 때문에 흥분성 탈분극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됐을 때 더 많은 K가 빠져나간다든지 혹은 마이너스, 자, 우리 앞에서 콜로이드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콜로이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흥분성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이런 것을 억제성 과분극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가 많아지면은 탈분극화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많아지면은 과분극화가 되는 것이니까 흥분의 전달 측면에서는 흥분성, 억제성 이렇게 이제 정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처럼 신경 조절 인자들은 느린 시냅스 전위를 생성하며 차이점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서 G단백질 연결 수용체에 와서 이제 2차 전령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자, 2차 경로는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죠. 이것을 언급했듯이 이 자체가 이온 채널의 열린 상태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온 채널을 변화시키게 되면은 뭐 플러스 이온이 들어오냐 마이너스 이온이 들어오냐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역시 흥분성 탈분극화가 될 수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억제성 과분극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이런 이제 흥분성 탈분극화나 억제성 과분극화는 이온의 유입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의 상대적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또 다른 2차 전령 신호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통해서 이미 발현하고 있는 단백질의 변형이나 혹은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을 조절함으로써 세포 내에 어떤 환경 변화를 유도시켜줘. 그래서 세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도록 합니다. 이건 정기적인 세포막에서 나타나는 정기적인 흐름과는 별도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만일 시냅스 전이가 탈분극을 일으키는 경우, 좀 전에 우리가 봤죠. 뭐라 그랬죠? 흥분성 탈분극합 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EPSP. 그 다음에 이는 세포들이 이 경우에서 활동 전하를 생성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과분극화의 경우는 이니비토리 IPSP 이 경우는 세포막 전이가 역치에서 더욱더 멀어진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생성하기 어려워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되겠죠. 5-2로 합니다. 신경 경로는 많은 뉴런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합한다. 자, 2개 이상의 시냅스 전 뉴런들이 하나의 시냅스 후 세포의 세포체나 또는 수상돌기상의 수렴, 수렴은 정의는 우리 왼쪽에서 봤고요. 될 때 시냅스 후 세포들의 반응은 수렴에서 들어오는 뉴런들이 어떤 자극을 가지고 오느냐, 즉 자극의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 플러스가 많이 모여지면은 더 많이 크게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 자극이 오게 되면 플러스 자극을 상쇄하게 되겠죠. 그림 8-24 잠시 한번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시냅스 신호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냅스 신호의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간적 가중이라는 말이 있고요. 시간적 가중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시냅스 시내고의 통합이라 가지고 오른쪽 맨 위에는 시냅스 가중, 그 밑에 페이지는 공간적 가중,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시냅스 억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냅스 가중, 시간적 가중에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시냅스 가중에서 자, A와 B의 차이점은 뭡니까? 자, A와 B의 차이점은 역치 이하의 자극이 왔을 때 이것이 합쳐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가중이 없다는 것은 두 개의 차등전이 사이에 간격이 크다면은 하나 역치 이하의 자극이 상쇄돼 버리고 그 다음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질 수 있는 시간적 거리가 짧다는 거죠. 이런 경우 활동 전이를 유발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B의 경우에는 뭐예요? 첫 자극 A1이라고 첫 자극이 사라지기 전에 두 번째 자극이 온다면은 이것이 탈분할 수 있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된다면은 활동 전이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두 자극이 시간적으로 인터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는 것이 바로 시간적 가중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공간적 가중을 한번 볼까요? 공간적 가중.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공간적 가중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차등 전위의 전류가 합쳐져서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자, C의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 개의 시냅스 전 뉴런이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와 세포체에 시냅스를 이루어서 서로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걸 이제 3차원적으로 보이는 그림이 있고요. 자, D의 그림은 여러 개의 역치 이하의 신호가 가중이 되어서 활성 전위를 나타낸다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니까 시냅스 전 축상 말단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이 3개가 동시에 들어온다 생각합시다.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이 3개가 축삽 둔덕에서 차등 전위가 유발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하나하나의 강도는 활동 전위를 생성할 수 있는 양이 안 되더라도 모여서 그것이 액션 포텐셜로 될 수 있는 값 이상이면 활동 전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앞에 있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차이점이 있죠.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동시에 작동을 하겠죠. 우리 몸에서는 실질적으로. 자, 그 다음 그림,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냅스 억제 중에서 하나의 예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은 시냅스 전 축상 말단에서 플러스 전위가 같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공간적으로 플러스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그림은 뭐예요? 한 가지는 오히려 억제성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흥분성 뉴런이 있었고 억제성 뉴런이 있었죠. 두 개는 흥분성이고 한 개는 억제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나? 자, 예를 들어서 플러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 생각하고 억제성 뉴런이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버리겠죠. 그래서 한 개의 억제성, 두 개의 흥분성이 동시에 점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삭 둔덕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유발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시냅스 억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하나의 억제성 시냅스 후 전위와 두 개의 흥분성 시냅스 후 전위가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좀 더 종합적으로 본 것이 밑에 있는 FG,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F를 먼저 볼까요? 전체적인 시냅스 전 억제에서는 시냅스 후 뉴런의 모든 표적세포가 동등하게 억제가 된다. 자, 이건 위에서 이제 우리 봤던, 앞에 그림에서 봤던 1번, 2번, 3번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표적세포에는 자극을 안 주는 것은 어떤 표적세포에도 반응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G의 그림을 한번 봅시다. G의 그림. 자, G의 그림에는 먼저 1번 흥분 이상을 액션 포텐셜을 이룰 수 있는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축삭 둔덕에서 활동 전위가 발생해서 아래쪽으로 쭉 이제 말단으로 내려오겠죠. 내려오는데, 자, 여기서 3번의 경우에 한번 봅시다. 3번의 경우에 억제성이 세포체가 아니라 축삭 말단의 한쪽 부위에 억제성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서는 시냅스 전 축삭 말단이 표적세포로 전달될 수 있는
활동 전이가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 지금 시냅스 전 축삭 말단을 지금 3개 그림을 그려놨는데 2개는 표적세포에 신전자 물질을 분별할 수 있는 액션 포텐셜이 유도되어서 반응을 나타내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 억제성 뉴런에 의해서 이것이 차단되기 때문에 표적세포에서는 반응이 없다는 것을 그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 5-2. 자, 2개 이상의 시냅스 전 뉴런들이 하나의 시냅스 후 세포의 세포체, 자, 세포체 혹은 수상돌기에서 수렴이 될 때 시냅스 후 세포들의 반응은 시냅스 전 뉴런으로부터 들어온 입력값들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다. 자, 조금 전에 봤던 C 그림, 여러 개의 흥분성 그리고 억제성 시냅스가 한 시냅스 후 뉴런의 수상돌기의 가시에 시냅스를 형성한 것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 시냅스부터 합쳐진 다음 페이지요. 시냅스 후 뉴런의 활성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여러 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차등전이로부터 활동전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공간적 가중 이렇게 정의 내렸고요. 그 다음에 24-D의 그림에서는 3개의 흥분성 시냅스 뉴런이 하나의 시냅스 후 뉴런상으로 수렴되는 공간적 가중을 봤고요. 각각의 흥분성 시냅스 전이 EPSP가 너무 약해서 그 하나하나만은 활동 전이를 못 일으키지만 이것이 합쳐질 경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되는 값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공간적 가중은 항상 흥분성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시냅스 가중이 시냅스 후 뉴런에서 활동 전이를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억제가 되겠죠. 이것은 시냅스 전 뉴런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때 일어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린 E에서 본 것처럼 2개는 흥분성이고 하나는 억제성인, 2개는 흥분성, 하나는 억제성인 이런 경우에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겹쳐지겠죠. 결국은 IPSP와 EPSP가 어떤 식으로 공간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 가지고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것이 달라질 거다라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자, 5-3으로 갑니다. 시냅스 활성도는 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이 나와 있네요. 바로 앞서 언급한 신경 경로의 조절 예는 모두 시냅스의 시냅스 후 부분에서 일어나지만 시냅스 전 세포의 활성도 또한 변화되거나 조절이 될 수 있다. 결국은 이제 EPSP와 IPSP가 어느 쪽에 와서 전달되어서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 테라 그래프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제 F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제성 뉴런이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감소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절을 우리가 시냅스 전 억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체적이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F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G 그림은 또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축삭 말단에서도 억제성 뉴런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축삭 말단에서 억제성이 아니라 또 흥분성에 의해서도 조절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 페이지 265페이지 5-4. 자, 우리가 아까 장기 강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연속 문제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켄 박사는 중국 아이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세균 감염에 의해서 유발된 급성 운동마비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는 또한 신경 근육 이연부의 축삭이 손상이 되면서 이 질병이 시작된 것이라고 믿고 있게 되었다. 결국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수초 형성이 지장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5-4로 갑니다. 자, 장기 강화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것은 시냅스를 변화시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경생물학에서 주목받는 두 주제는 시냅스에서의 활성도가 시냅스 연결의 양과 질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과정인 장기 강화네요. long-term potentiation. 그 다음에 장기 저하 반대가 되겠죠. depression이다. 우리가 이제 막 언급한 시냅스 촉진이나 억제 등의 시냅스 전달에서의 잦은 변화는 제한된 지속
기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은 시냅스 활성도가 좀 더 긴 기간 동안에 유지되는 경우에 뉴런들은 이런 장기 강화 LTP 혹은 장기 저하 LTD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메커니즘은 뇌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서로 다를 수도 있는 복잡성이 더해지네요. 앞으로 설명할 부분은 시냅스의 장기 적응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중추신경계의 장기적 변화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중추신경계 내에서 주된 흥분성 신경전달물질, 아까 우리가 글루탐산 언급했었죠. 앞 시간에.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고요. 앞서 설명했듯이 글루탐산은 NMDM 수용체와 AMPA 수용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종류의 수용체가 있는데 NMDM 수용체, NMDM 채널은 일반 채널과 다른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첫째, 휴지막 전이에서 NMDA 채널은 한 게이트가 닫혀 있을 뿐 아니라, 자, 여기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도 막혀 있네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주기 바랍니다. 자, 글루탐산의 결합은 리간드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이트는 열리게 하지만 아직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서 막혀 있는 이온들이 통과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세포가 탈분극 상태로 되면은 채널을 막고 있는 마그네슘이 채널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이온들이 그 기공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더라. 결국 이러한 NMDM 채널은 수용체가 글루탐산의 결합뿐만 아니라 세포가 탈분극 되어야지만이 열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먼저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니까 시냅스 전축상 이제 글루탐산, 지금 글루탐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나온 글루탐산 어떻게 하죠? AMPA 채널 또는 NMDA 채널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가 이제 AMPA 채널을 통해서 여기에 결합하게 되면은 NA 유입 이것이 되기 때문에 세포를 탈분극화 시킬 수 있네요. 그 다음 이러한 탈분극은 NMDA 수용체 채널로부터 마그네슘을 제거해서 이 또 채널을 또 열리게 하네요. 그렇게 되면 뭐가 들어오죠? 마그네슘이 제거가 되면은 칼슘 이온이 NMDA 채널을 통해서 세포내로 유출되네요. 자, 칼슘은 세포내로 들어와서 2차 전령계로서 작용합니다. 칼슘이 세포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 이미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뭘 보여주는 거예요?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서 조절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이 뭐라는 거죠? 장기 강화로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2차 전령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세포가 글루탄산보다도 글루탄산에 보다 민감해지는 2차 전령을 나타내네요. 그 말은 초록색 6번 시냅스 후 세포로부터 주변 분비 작용은 글루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6번과 같은 이런 어떻게 양성 조절, 양성 피드백처럼 올라가서 더욱더 많은 글루탐산이 나오도록 해주는 자극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극이 계속 오니까 그 자극이 지속적으로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 강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더 봅니다. 자, 글루탐산이 나왔어요. 나오면 제일 처음 어떻게 하죠? AMP 수용실을 열어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해요. 이 나트륨 들어오게 한 이 자극이 NMDM 수용체 통로를 막고 있는 마그네슘을 제거시켜요. 그러면은 이 NMDM 수용체는 나트륨이 아니라 칼슘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이 칼슘은 한 가지는 주변 분비 방출로서 작용하여서 글루탐산을 더욱더 많이 또 유출되게 하는 작용을 하고 2차 전령 신호로서 세포가 글루탐산에 보다 민감해지도록 해주는, 그러므로 해서 자극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장기 강화에서 시냅스 전 뉴런이 글루탐산을 분비하면 어떻게 되죠? 시냅스 뉴런에 존재하는 AMPA와 NMDA 두 수용체가 모두 열릴 수 있다. 자, AMPA는 어떻게 썼죠? NA,
이동에 관여했죠. 그래서 탈부무기도 해요. 동시에 탈부무 글루탐산에 결합된 이 NMDM 수용체의 또 게이트가 열리고 그에 따라서 마그네슘 나가고 칼슘 들어오고, 칼슘은 2차 전령의 신호를 또 전달하게 되겠고,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시냅스는 더 많은 글루탐산 수용체를, 글루탐산 수용체를 더 많이 밖으로 내보내네요. 상승 조절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용체가 더 많으면 또 자극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민감성을 더욱더 높이게 되겠고, 게다가 시냅스 후 세포는 시냅스 전 세포가 신경혈당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킬수록, 조금 6번으로 올라갔죠. 주변 분비 물질 방출 6번, 이렇게 해서 장기 강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냅스 장기 강화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바로 시냅스 후 수용체 수의 변화, 그 다음에 이들 수용체 단백질의 이성체 수의 변화이다. 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계속적으로 방출되는 경우에 시냅스 후 뉴런은 내분비계의 수용체의 하향 조절과 유사한 과정인 세포 내 이입을 통해서 AMPA 수용체를 세포막으로부터 제거하네요. 게다가 AMPA 수용체에 다른 종류의 소 단위가 삽입이 되게 되면 이온 채널 기능이 바뀌게 되겠죠. 과학자들은 시냅스의 장기 강화나 저하, 이것은 학습과 기억의 신경 정보 처리 과정에 관여한다. 또한 임상적인 우울증, 또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신경과학의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더라.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5-5로 갑니다. 결국 이제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냅스 전달은 신경계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단계이고,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시냅스에 위치한 수용체들은 세포 외액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내에 존재하는 수용체보다도 약물로 인한 접근이 가능하죠. 이 말은 어떤 병의 원인을 알아내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이러한 시냅스 전달과 연관이 있더라. 파킨슨, 정신분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시냅스 관련 질환은 체성운동 뉴런과 골격근이 만나는 근육, 신경근육 이연 부위와 연관된 질환으로고, 아까 우리가 봤던, 앞 시간에 봤던 중증근육 무력증 이런 것들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냅스의 활성에 작용하는 약물, 특히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시냅스에 작용하는 약물의 경우,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양리학적인 이해나 병치료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 니코틴, 그리고 알코올, 이것들은 많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약물이죠.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이나 불안장애, 그리고 간질 등에 사용되는 몇몇 약물의 경우에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기능에 대해서 영향을 주어서 당연히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중추신경계 내에 증가하는 많은 질병에서 질병의 원인이나 또는 약물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아직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의 이해는 새로운 약물을 개발과 질환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수 있죠. 방금 이야기한 5.5에 내한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연속 문제의 답을 해결하는 단어가 용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보니까 연속 문제의 결론, 불가사의한 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또 그동안 연속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과 맞는지를 정리하면서 8강을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